예, 중국 경제 흐름 또 산업 트렌드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중화권 증시라든지 정책의 흐름들이 상당한 그 노이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규제 리스크가 있고요.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7월 제조업 PMI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네요. 그 상황하고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생산 지수라든지 신규 주문 지수 그리고 신규 수출 주문 지수, 건설 지수가 모두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증시에서도 경기가 고점을 쳤고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는 컨센서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그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8월달 중국의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2000년 3월 35.7까지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폭우나 전력 부족, 변이 코로나 발생 그리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50선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그 8월달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종합건설업체, 내구재, IT, 철강,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진을 좀 면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게다가 또 중국의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전 세계적입니다만 중국도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 2주간 난징에서만 그 델타 변이 환자가 220명이 발생을 했고요. 중국 전역에서도 하루에 6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한 같은 경우에도 15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중국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죠. 베이징 중남하이까지도 이번에 방역망에 뚫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확진자의 대부분이 시노백 백신을 맞은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난징공항의 37명의 확진자 중에는 36명이 2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중국산 그 물백신이 델타 변이 면역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된다면 도시 봉쇄령 그리고 행사 중단령이 내려지면서 유통이나 교통, 생산, 여행, 서비스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확산이 되지 않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부정적인 얘기들이 중국 관련해서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경제 성장 중국이 상반기에도 제일 빠르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이머징 시장에서 제일 빨리 성장할 게 중국이잖아요.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까? 하반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개인 소비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그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GDP 성장률은 8.5%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1등 성장의 공신은 투자와 소비인데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재정 적자 축소 그리고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통화 공급량, 사회 융자 총액을 보면 이미 정점을 찍고 증가세가 확연하게 좀 꺾인 상황이고요. 개인 소비는 상반기에 무려 23%나 증가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중국 경제를 좀 뒷받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이 올해 상반기에 무려 12%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앞으로 보이는 손이 직접 나서서 추가 지준율 인하라든지 대출 우대금리를 낮춘다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 가구나 가전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양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중국의 당대회까지는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가 꺾인다 이러면 사실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 경제 거시얘기라고 있으니까 하반기 중국 경제 관련해서 생각되는 걸림돌, 이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 증시에는 그 중국의 수출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중국은 제3의 성장 엔진이 수출입니다. 뭐 방역 제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출 제품들이 현재는 꺾인 것은 맞는데요. 뭐 중국 정부가 9월까지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중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부품, 차량용 반도체를 대량으로 좀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반도체 부족이 길어진다면은 통신이나 사무용품, 자동차, 전기 전자와 관련된 그 수출이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상품 가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 악화가 지금 뚜렷한 상황이고요. 뭐 세 번째로는 중국의 그 국내 여행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지만 가용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여행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대신 국내 여행은 장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뭐 중추절, 국경절 연휴 기간에 소비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 중국은 모기지와 관련된 총량 규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부동산 투자 그리고 개발 뭐 이런 그 대출 까지도 꽁꽁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구재나 생산재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차이나 TV 중국 경제 상황부터 살펴봤고요. 다음은 정책 리스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치가 아닌 중국의 정책 리스크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하반기 정치국 회의가 열렸군요. 특별히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뭐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또 하반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건가를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외부 환경이 중국의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회복도 아직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뭐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반도체와 같은 핵심 하이테크의 시장 경쟁력이 생각보다 중국 제품이 떨어지고요. 자금률 목표를 미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불균형은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소매업을 좌우하다 보니까 중국의 국유 유통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하반기에는 전인대에서 채택됐던 공동 부유론에 따라서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중소 하이테크에 공개를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텐센트가 갖고 있던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AI, 빅데이터들을 모든 소스를 다 오픈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CEO 교체, 또 국유 기업의 자회사를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어제부터 온라인 게임은 정신의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부르면서 청소년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8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사양성 앱, 투기라고 불릴 수 있는 온라인 모집 앱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서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 다른 코너에서도 중국 경제 얘기, 규제 얘기 합니다만 특별히 차이나 TV 이 시간에는 중국 경제 상황들, 정책 상황을 깊이 있게 보니까요. 인사이트를 좀 얻으셔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 사교육, 게임까지 이렇게 중국 정부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정책적인 규제 압박을 하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다, 속내가 있다. 그 얘기를 몇 번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 한번 다시 강조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현재 정치 계절에 들어갔는데요. 모든 정책의 초점은 시 주석의 상기 임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든지 기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30개 빅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체제 성향을 가진 기업인이 많기 때문에 규제나 제재 좌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독자적인 자금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규제 당국이 자금을 통해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간섭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은행 결제 시스템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는 건데요. 속내는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은행 중심의 결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차원입니다. 사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 시진핑 세력의 전유물이고요. 또 미국에 유학한 2세들의 정보 유출 창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펼친다는 점에서 해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불안한 모습을 국내 증시에서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결정하는 주요한 회의들이 일정이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난번 말씀하실 때 대략 언제라 그러셨죠? 네, 내년 10월 당대회가 있고요. 그 이전에 올해 연말 11월 달부터 정치국 회의라든지 그리고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시 주석과 관련된 장기 집권의 걸림돌을 하나하나씩 제거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은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정치 계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규제 얘기가 부동산 또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요 얘기만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쪽은 어떤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중국에서는 20대, 30대가 시주석의 열렬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장 불평등의 원흉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집값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물량 공급보다는 앞으로 모기지 총량 대출을 통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규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외화 대출 만기 상환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달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부동산 정책도 이제 180도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한시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증을 받는 방표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계획경제 시대로 부동산 분배 정책을 돌리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만 남는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 회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중국 경제 흐름, 그다음에 각종 규제 리스크의 이면의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